새벽 5시 반 미국 캘리포니아주 플러튼의 한 상업거리에 100m가 넘는 줄이 느린 밴처럼 꿈틀거리고 있는데 가로등 불빛 아래 사람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마치 할리우드 영화의 새벽 시장 장면 같은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름의 끈적한 공기가 피부에 달라붙는 한밤중부터 사람들은 접이식 캠핑 의자를 펴놓고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줄의 맨 앞에 선 라틴계 청년은 전날 저녁 9시부터 자리를 잡았다고 말하며 피곤한 눈을 비볐습니다. 3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소문이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타고 퍼졌는데도 줄은 줄어들기는커녕 벨록 모퉁이를 돌아 다음 거리까지 이어지고 있었고, 이들이 기다리는 것은 한정판 운동화도 아니고 최신 전자기기도 아니고 명품 가방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새벽잠을 포기하고 몇 시간씩 서 있는 이유는 놀랍게도 한국에서 건너온 햄버거 단 한 개 때문이었습니다. 2025년 8월 14일 롯데리아 미국 1호점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 플러튼 시티의 문을 활짝 열었고, 그날의 광경을 취재하러 나온 한국경제신문 특파원은 기사에 이렇게 썼는데, 현지 기자 한 명이 취재를 하다 말고 카메라를 동료에게 넘기더니 직접 줄 끝에 가서 섰다고요. 매장 안으로 들어간 첫 번째 손님이 불고기 버거를 한 입 크게 베어 물고 씹는 동안 그의 눈이 천천히 커졌고, 옆에 있던 친구가 어떠냐고 묻자 그가 내뱉은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대체 이걸 왜 이제야 가져왔냐고 따지듯 말했는데, 매장 벽에 그려진 경복권 벽화 아래서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직원의 목소리가 미국 햄버거의 본고장 한가운데 울려 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대한 물결의 아주 작은 한 방울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 헝가리 부다페스트 외곽의 너른 평원에서는 축구장 16개 크기의 부지 위에 한국 만두 공장의 철골이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고 있고, 미국 사우스 다코타주 스폴스에서는 축구장 80개에 달하는 북미 최대 규모의 한국 식품 생산 시설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콘크리트를 쏟아붓고 있으며, 일본 도쿄 시노쿠보의 좁은 골목 식재료 상점에서는 한국산 미나리 한 단이 진열대에 올라오기 무섭게 동이 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한국 음식은 전 세계로 136억 2천만 달러어치가 팔려나갔는데, 이것을 원화로 바꾸면 약 20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대한민국 식품 수출 역사상 단 한 번도 찍어본 적 없는 최고 기록입니다. 라면 하나만 따로 떼어보면 수출액이 15억 2,100만 달러, 즉 우리 돈으로 2조 2천억 원을 넘겼는데, 이거 역시 한국 라면 역사 70년 만에 처음 세워진 기록이고 11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운 경이로운 숫자입니다. 한국의 바다에서 나는 검은 보석이라 불리는 김은 수출액 11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초로 10억 달러 벽을 뚫었고, 김치는 100개 나라에 수출되며 수출액 1억 6,400만 달러로 2년 연속 최대치를 찍었으며, 한국 외식발랜드의 해외 매장은 4,644곳으로 불어나 56개 나라에서 한국어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갑자기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음식에 이토록 열광하기 시작한 것이며, 이 열풍은 일시적인 유행인지 아니면 세계 식품 산업의 판도를 바꿀 구조적 전환인지 그 답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계좌가 우상향하는 알짜 정보가 숨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실마리를 잡으려면 먼저 숫자의 계단을 천천히 올라가 봐야 하는데, 한국에서 라면 한 봉지가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배에 실려 해외로 나가면 평균 1,000원 남짓의 수출 단가가 잡히고, 이 금액만 놓고 보면 대체 이걸로 무슨 돈을 벌겠나 싶을 정도로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2,000원짜리 봉지가 하루에 수십만 개씩 거대한 컨테이너 박스 안에 차곡차곡 쌓여 태평양을 건너기 시작하면 하루 수출액이 단숨에 수억 원 단위로 뛰어오르고, 한 달이면 수백억 원이 쌓이며 12달이 지나면 2조 원이 넘는 돈이 라면이라는 단 하나의 품목에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이게 라면 하나의 이야기인데, 여기에 만두를 더하면 규모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비비고 만두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42%로 미국인 2명이 냉동 만두를 사면 그중 1명은 반드시 비비고를 집어든다는 뜻이고, 이 시장의 거의 절반을 대한민국에서 온 만두가 차지하고 있다는 놀라운 현실입니다. 2019년만 해도 비비고의 미국 점유율은 겨우 7.8%에 불과했는데, 불과 5년 만에 5연이나이라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의 결과물입니다. CJ제일제당이 2019년에 미국 냉동식품업계 2위 기업인 슈완스 컴퍼니를 약 2조 원이라는 거금을 쏟아부어 인수한 것이 결정적인 한 수였는데, 당시 업계에서는 한국 식품회사가 미국 냉동식품 거인을 삼키는 것이 과연 소화가 되겠느냐며 고개를 저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미국 전역에 거미줄처럼 깔린 슈완스의 냉동식품 유통망을 한꺼번에 손에 넣은 셈이었고 그 파이프라인에 비비고 만두를 밀어넣자 미국 전역의 냉동 코너에서 비비고 만두가 가장 눈에 잘 띄는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으며 매출은 문자 그대로 폭발한. 그렇다면 한국 음식의 해외 진출이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가파르게 빨라진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났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설명은 한류 콘텐츠의 힘이라는 것으로 드라마와 영화와 케이팝이 한국 음식의 이미지를 전 세계인의 무의식 속에 심어놓았다는 주장입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것 하나만으로는 수출 폭발을 설명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한류는 2000년대 초반 겨울연가 시절부터 존재했는데 음식 수출이 진짜로 폭발한 것은 2022년 이후 최근 3, 4년 사이의 일이기 때문이고 20년 넘는 시차를 한류만으로 메우기에는 논리적으로 구멍이 너무 큽니다. 두 번째로 자주 거론되는 설명은 전 세계적인 건강식 열풍인데 발효식품과 채소 중심 식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김치와 된장과 고추장 같은 한국 발효식품이 건강한 선택지로 주목받았다는 분석이지만 이건 역시 치명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식 열풍이라면 일본의 나토나 미소 그리고 지중해 연안의 올리브유와 그리스 요거트도 똑같이 혜택을 볼 텐데 유독 한국 음식만 이렇게 압도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이유를 건강 트렌드 하나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설명은 가격 경쟁력인데 한국 라면이나 김이 다른 나라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불경기에 잘 팔린다는 논리이지만 이것 역시 핵심을 완전히 비켜가는데 불닭볶음면의 미국 소매 가격은 현지 라면 떨랜드보다 오히려 비싼 축에 속하고 비비고 만두도 미국 현지 만두보다 가격이 높은 편이며 한국 김 역시 일본 김보다 비싸게 팔리는 경우가 많아서 가격 경쟁력이라는 설명은 현실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비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답은 놀랍도록 단순한 한 단어로 요약되는데 바로 중독성입니다. 한국 음식에는 세계 어느 나라 음식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맛의 겹침 구조가 존재하는데 고추장의 매운맛 위에 설탕의 단맛이 깔리고 그 아래에 된장과 멸치에서 오는 깊은 감칠맛이 동시에 혀의 모든 미각 수용체를 때리는 삼중 구조가 작동합니다. 음식과학자들은 이것을 맛의 다층 충격 구조라고 부르는데 이 구조가 한번 경험한 사람의 뇌에 강렬한 보상회로를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외국인이 불닭볶음면을 한 번 먹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눈물을 쏟으면서도 다음날 또 사러 가는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중독성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도전 영상 문화와 만나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났는데 2016년에 시작된 불닭볶음면 매운맛 도전 영상이 전 세계로 퍼지며 조회수 수십억 회를 기록했고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생일 선물로 받고 기뻐하는 미국 어린이의 영상이 1억 회 이상 재생되면서 삼양식품은 직접 텍사스에 있는 그 아이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삼양식품의 2025년 연결 매출은 2조 3,518억 원을 돌파하며 창사 이래 처음으로 2조 원 벽을 넘어섰는데 충격적인 것은 이 매출의 80%에 해당하는 돈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것이라는 사실이며 한국 회사인데 전체 수익의 8할을 외국인의 지갑에서 꺼내오고 있다는 것은 삼양식품이 사실상 다국적 식품기업으로 체질이 완전히 탈바꿈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미국 월마트 전 매장의 입점을 완료했고 코스트코와 크로거와 타겟까지 미국에 내로라 하는 대형 유통 채널을 모조리 장악한 상태이며 2025년 3분기 누적 해외 매출은 1조 3,747억 원으로 분기 해외 매출이 처음으로 5천억 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농심도 결코 가만히 앉아 구경만 하고 있지 않았는데 올해로 40살을 맞이하는 신라면의 해외 매출이 1조 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농심은 2030년까지 전체 매출을 7조 원으로 끌어올리면서 그 가운데 해외 비중을 61%까지 확대하겠다는 비전 2030을 선포했는데 이것은 해외에서만 4조 원 넘는 돈을 벌어오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서 정말로 소름이 돋는 숫자가 하나 더 등장하는데 바다에서 나는 까만 종이라고 불리던 김이 2025년에 수출액 11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초로 10억 달러 장벽을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2023년만 해도 7억 9,300만 달러였던 김 수출이 단 2년 만에 11억 달러를 찍었으니 성장 속도가 어지러울 정도인데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것을 보고 검은 반도체라는 별명을 붙였는데 실제로 반도체 못지않게 대한민국의 외화를 벌어다주는 효자 품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상그룹은 인도네시아 김 시장에서 점유율 50%를 넘어섰고 베트남에서는 연간 700톤 규모의 김을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며 김 과자와 조미김과 김 자반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의 한가운데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주인공이 하나 서 있는데 바로 미나리입니다.
한국의 재래시장 한 뒤에서 한 단에 1,500원이면 너끈히 살 수 있는 그저 그런 평범한 채소가 바다 건너 일본에서는 줄을 서야 겨우 손에 넣을 수 있는 귀한 식재료로 둔갑해버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미나리를 내놓는 식당 수가 최근 10년 사이에 4배 넘게 폭증했고 2024년 기준 한국산 미나리 수출은 전년 대비 28%나 급증했는데 이 모든 것의 시발점은 삼겹살 위에 미나리를 올려 함께 먹는 한국식 고기 문화가 일본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폭발적으로 퍼진 것이었습니다. 도쿄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시노쿠보의 한 식재료 상점 주인은 취재진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미나리를 들고 계산대에 오는 손님 10명 가운데 7명이 일본인이라고 했고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뿌듯함이 동시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 현상을 보고 한국농림축산식품부의 한 실무 관계자는 책상 위에 계산기를 꺼내 들었는데 한국산지에서 미나리 한 단을 사는 가격과 일본 도쿄 도매시장의 미나리 시세를 비교해보니 가격 차이가 무려 3배에서 4배에 달했고 이것이 바로 수출의 마법으로 한국에서 발에 채이는 채소가 비행기를 타는 순간 고급 수입 식재료로 변신하는 연금술인 셈입니다. 정부도 이 거대한 흐름을 그냥 지켜만 보지 않았는데 2026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와 외교부는 전 세계 제외공간 가운데 30곳을 K푸드 수출 거점으로 공식 지정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이 외교만 하는 곳이 아니라 한국 음식을 현지에 파는 전진 기지가 된 것이고 43개 공개의 신청서를 냈을 만큼 경쟁이 치열했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외교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는 K푸드 글로벌 비전 선포식이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정부는 2030년까지 K푸드 수출 21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210억 달러는 원화로 약 34조 원에 해당하는데 지금의 20조 원 수준에서 5년 안에 34조 원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니 현재의 1.7배 성장을 노리는 셈이고 농식품 수출 지원 예산도 2026년에 7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배 확대되었습니다. CJ그룹은 이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이미 8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베피는데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의 축구장 80개 규모의 북미 최대 한국 식품 공장을 2027년 완공 목표로 짓고 있고 헝가리 부다페스트 인근에도 축구장 16개 크기의 부지 위에 비비고 만두와 치킨을 생산할 유럽 공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 식품 회사가 남의 나라 땅에 8천억 원짜리 공장 2개를 동시에 올린다는 것은 이것이 더 이상 한국에서 만들어 배에 실어 보내는 단순 수출이 아니라 현지에서 직접 만들어 현지에서 바로 파는 완전한 현지 생산 체제로의 대전환이라는 뜻이며 이 규모의 투자는 한국 식품 산업 역사상 전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롯데리아도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고 있는데 2004년 베트남에 첫 발을 디딘 이래 22년 만에 베트남 패스트푸드 시장 점유율 1위를 꿰찼고 현지 매장 263개를 운영하며 연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했는데 미국의 맥도날드와 버거킹까지 제친 이 성적표를 보면 버거의 본고장에서 온 거인들조차 한국 버거 앞에 무릎을 꿇은 셈입니다. 2025년에는 미국 플러튼에 이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까지 진출하며 7번째 해외 시장의 문을 열었는데 특히 싱가포르 찬이 국제공항 지하 1층 복합생핀 공간에 60석 규모의 매장을 낸 것은 전략적으로 매우 의미가 큰 선택이었습니다. 찬이 공항은 연간 수천만 명의 국제 여행자가 오가는 아시아 최대 관문 중 하나이고 이 한 매장이 전 세계 여행자에게 한국 버거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살아있는 광고판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시간의 바늘을 과거로 돌려보겠는데 1970년대 일본 초밥이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처음 상륙했을 때의 풍경을 떠올려 보시면 당시 미국인들은 날것의 생선을 밥 위에 올려 먹는다는 개념 자체에 경악했고 야만적인 음식이라는 편견이 두꺼운 벽처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30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 초밥을 캘리포니아 롤이라는 현지화된 형태로 변형시키고 고급 오마카세라는 프리미엄 전략을 병행하며 결국 초밥을 세계 최고급 요리의 반열에 올려놓았고 그 결과 오늘날 일본의 식품 산업은 연간 수백조 원 규모의 세계적 산업이 되었습니다. 더 무서운 비교가 하나 더 있는데 2000년대 초반 한국자동차가 미국에 처음 진출했을 때를 기억하시는지요? 당시 현대자동차에는 싸구려 차라는 꼬리표가 질기게 따라붙었고 미국 소비자들은 비웃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현대와 기아는 미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 10%를 넘기며 도요타와 혼다의 턱밥까지 추격해 올라왔습니다. 한국 음식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이 바로 이것과 판박이로 닮아 있다는 것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과거의 이 전환의 파도를 놓친 자들의 결말은 언제나 분명했는데
일본 초밥이 1980년대에 미국을 점령하기 시작할 때 일본 식품 관련 기업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은 30년치 수익을 고스란히 날렸고 한국자동가 2000년대에 미국 시장을 뒤흔들기 시작할 때 현대차 주식에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사람은 주가가 10배 넘게 치솟는 것을 그저 먼 산 바라보듯 지켜봐야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중서부의 한 대형마트 냉동식품 코너에서는 금발의 주부가 비비고 만두를 카트에 담고 있고 일본 도쿄 시부야의 한 식당에서는 넥타이를 맨 회사원이 미나리 삼겹살 세트를 주문하고 있으며 베트남 호찌민의 한 대학가 골목에서는 20살 남짓한 대학생이 스마트폰으로 롯데리아 불고기 버거를 배달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장면 하나하나가 실처럼 이어져 하나의 거대한 직물이 되어가고 있고 그 직물의 이름이 바로 K푸드라는 새로운 세계 질서입니다. 2030년 210억 달러라는 숫자는 정치인이 선거철에 던지는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이미 땅 위에서 공장이 올라가고 바다 위에서 컨테이너가 움직이고 식탁 위에서 젓가락이 움직이는 살아있는 현실의 연장선 위에 놓여있는 계산된 목표입니다. 한국 음식이 전 세계 일상의 한 부분이 되는 시대의 문이 열리고 있고 그 문 앞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알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